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몇 가지, 여기 그 김현정 수학학원은 이제 처음이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처음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학원에서 나눠준 교재가 이렇게 있고, 문제 프리노트랑 이제 계획문이 있고, 시중 교재로 이제 정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랑 내가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프리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유제,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내가 번호를 찍어줄 거고요. 너무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본 문제 같은 경우를 조금 배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양 조절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양 조절을 좀 이렇게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본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나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리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총 6칸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한 칸, 이쪽 왼쪽 칸에다가 문제를 푸시고 정석 보면 밑에 답 있죠. 그 답으로 채점까지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풀이가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답만 풀이. 심지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왜 그 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정석 제일 뒤에 보면은 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 풀이가 있죠. 그 풀이를 기반으로 이제 채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들은 옆에 있는 칸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오고 채점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풀고 채점해서 오답까지 푸는 거가 기본적인 풀이에 대한 숙제예요. 두 번째, 그럼 그 계획문이라고 하는 그 개념 백지 테스트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석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번호를 붙여놓고 뭐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을 줄여놓고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보고 설명을 하지만 필기는 웬만하면 이쪽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번호가 쭉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그 딱 거기에 이제 필기 노트라고 있죠. 필기 노트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저는 추천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한번 수업할 때 정리해 놓은 걸 기반으로 여기 있는 개념과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첨언을 해 놓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정말 그거 너무 좀 헷갈리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대신에 본인이 번거로워집니다. 뭐냐면 수업 내용을 여기 필기노트에다가 쓰시고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거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또 뒤에 넘겨보시면 백지 테스트라는 칸이 있어요. 이 백지 테스트라는 칸 같은 경우를 제가 여기 그걸 시킬 거예요. 수업 때나 이럴 때 한번 그거 몇 번 써봐. 그럼 그 집에 갈 때 그냥 숙제로 요 번호 집에서 반복해서 몇 번 써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문제풀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이과 성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문과 성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어학 계열이 좋냐, 싫냐. 두 번째는 사회가 낫냐, 아니면 과학이 낫냐. 그 다음에 세 번째거든요. 외우는 게 편하냐, 이해하는 게 편하냐. 이런 것들로 이과형, 문과형을 나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과형 머리, 나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과형 머리였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되게 귀찮아해요. 왜요? 이거 왜요? 비가 내려요. 와, 신기하다. 왜요? 왜 비가 내려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엄청 귀찮아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게 좀 더 편해지니까. 근데 이런 게 이과형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 형이 전형적인 문과형 머리예요.
형이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학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졸업하기 전부터 학원에서 계속 일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학원에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이 학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학원에서 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형은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형이 물어보는 거야. 원근아, 잠깐만 나 좀 도와줘. 왜 적성검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가 나왔어. 그 수학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아마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A, B는 LG. 이건 지금 뭔지 아세요?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적성검사에. 그래서 어떤 뭐 엄청 큰 숫자, 그냥 큰 숫자는 아니야. 뭐 64 곱하기 72, 64와 72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알려줘서 저는 이걸 보여줬어요. A, B는 LG야.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 곱하라고 한 거는 그냥 얘네들 곱해서 쓰면 돼.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이 닥쳐. 왜? 이해해야 되잖아. 내가 설명해줄 개념을 알아야지 이해하기 좋잖아. 닥쳐. 꺼져. 그것까지 알려주면 나 그것까지 외워야 되잖아. 딱 그 멘트를 듣자마자 저게 저런 게 이제 암기형 머리구나 라는 걸 빡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과형 머리, 문과형 머리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강제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애들은 강제로 연습할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연습 못 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거를 좀 하려면은 정말 다른 과목을 희생해서까지 정말 피를 까는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학생들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는 진짜 정말 100명한테 가르치면은 100명 중에 100명이 공부 스타일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들한테 얘기를 하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에서 10명? 5명 정도가 공부 습관을 바꾸고요. 중3 애들은 10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에서 공부 습관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 습관을 바꾼 애는 갑자기 내가 막 여기 막 그 도형 활용 문제 엄청 막 빡센 거 있잖아요. 나랑 애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가 분명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과서 문제에 맞게 시험에서 안 나오는 그런 완전 기본적인 쉬운 학교에서 60점 찍던 애였는데 상상이 안 되죠. 공부가 아예 안 노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손을 탁 들더니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은 이런 원리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1년 동안 만들게 봐야거든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들면서 잘 가르쳤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결국엔 걔도 근데 암기형이에요. 걔는 커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경영학과 갈 건데요. 그럼 과학 너무 못해요. 그래서 사회가 너무 편하고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하는데 그 머리를 제가 고친 것도 같이 노력한 거죠. 내가 고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만약에 문과형 머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강제로 하는 연습을 하시고, 본인이 이과형 머리,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형, 사고형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간단하게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게 풀이를 정확하게 쓰면서, 풀이를 쓰면서 이걸 왜 이렇게 풀이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풀 때 어떠한 개념을 썼는가 정도를 생각하면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반에는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오히려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제가 제 개인 번호로 그 여기 서버에 저장된 번호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제 번호 저장할 수 있게. 이거 해서 저장하고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거지만 것처럼 하지만 그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문 그 첫 페이지 피시고요. 그 정석 교재는 7페이지입니다. 정석은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학생이니까 뭐 조금 선행이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들한테 1에 가장 가까운 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그치? 0. 또 누구는 2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선행을 배웠기 때문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니 중학교 2학년 아니 1학년 과정만 배우더라도 유리수라는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머리 쓰는 1.1?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아닌데?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패닉이 옵니다. 1.01은? 그럼 1.001은? 그럼 1.0000001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패닉이 오죠. 그 다음에 실수 부분에서 성질, 실수의 성질을 배우시면 실수의 성질에서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서로 간에 약속을 하기에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거는 뭐 1학년 때도 나오지만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1에 한없이 가까운 수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큰 수 중에서는 어떻게? 그냥 뭐 1.000000 언젠가는 1? 이 올 수가 없어요. 1이 오는 순간 얘랑 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생기니까 죽을 때까지 0을 막 쓰고 있다 보면은 되겠죠? 근데 걔는 1이야 아니야? 1은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보다 1보다 작은 수 중에서는 0.999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무관 쓰고 있으면은 그 1에 가장 죽기 직전까지 썼던 숫자가 그 1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쓰는 순간 더 작게 생기는 수가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그거를 숫자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야. 약속을 하자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을 약속하자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극한입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보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합니다. 이게 뭔 뜻이라고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해요. 아시죠? 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미적분 원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셨을 테니까 그 미적분 원이라는 교재를 통틀어서 학습 목표가 뭘 것 같아요? 그럼 미분적분은 왜 할까요? 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는 그럼 왜 구할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좋은데요? 가까운가? 아니 나는 잘 나가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기울기를 구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결국엔 미분을 한 거는 뭘 하기 위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럼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극한이라는 거를 먼저 밑바탕을 깔아놓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적분은 뭔데요? 미분 활용이에요. 미분 거꾸로 하면 적분이죠. 그래서 그 미분의 활용 버전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오케이. 극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함수로 세서 미안한데 함수가 뭔데? 딱 그게 당신이 1학기 때 시험 범위에서 나왔던 함수의 정의예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버전의 함수의 정의요. 자, 그럼 공통수학 2에서 나온 함수의 정의로 바꿔보실래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의 정의는 맞아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통수학 2에서는 집합 x라는 곳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것을 이제 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출발하는 집합을 정의어, 화살을 받아내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 관계에 있는 그럴 때 그 정의역에서는 원소들 하나하나가 반드시 출발해야 매칭이 돼야 되고 하나만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걸 함수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는 게 이제 공통수학 2 버전의 함수였어요. 너무 복잡해. 제일 쉽게 생각하면 함수라는 건 그럼 하나씩만 결정되어진다는 거는 그러면 뭐가 돼요? 예상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숫자를 딱 넣었을 때 얘가 튀어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이미 하나가 매칭될 예정, 매칭이 됐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엄마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몸무게는요? 뭐 몸무게가 실시간으로 막 랜덤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막 100kg였다가 30kg였다가 막 40kg였다가 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한 2m 되고요. 내일은 한 5m? 잘 모르겠네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저 키는 뭐 18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상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부모한테 우리 부모님도 결국 우리 엄마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라고 얘기하는 그것 또한 뭐다?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랑 y로 제한을 둔 상태에서 함수라고 하는 건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공통수학 2에서의 정의보다 여기 그래프에서의 정의만 다 따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있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x값이 변함에 따라 y, 즉 y는 함수 값을 y가 받아가니까 함수 값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할 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그래프를 그렸어. x, y, 해서 뭔지 모르는 그 무언가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가 A에 가까워질 때 요 L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아까 봤다시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수도 있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둘 다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L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이 함수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함수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게 이 화살표 기호를 약속하고 그 애를 극한이라고 한다 라고 정한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여기에서 너무 번거로워요. 불편해. x는 a일 때 fx는 l로 간다 라고 하는 이게 너무 길어 말이. 우리 수학에서 한글 쓰는 표현은 우리나라만 쓸 테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약속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등호의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등호의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등호라고 하는 건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은 걸 등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fx는 l이에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입니까? L이 되지 않아요. L일 수도 있지 물론. 근데 L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등호를 쓰기 전에 이거의 의미 자체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리미트 기호의 의미는 뭐예요? 뭐일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직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를 본인만의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 이런 얘기가 왜냐면, 사실 학교 수학 선생님이나 학원 수학 선생님이나 너네는 고등학교 과정을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할 때 선생님은 대학교 가서도 배운 게 많으니까 설명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서 너네들한테 써보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젓가락 쓰다가 대학교 올라가면 포크레인으로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크레인 푸는 거 가지고 자, 포크레인으로 달걀 하나만 달걀 좀 해서 계란 후라이 좀 묻혀줘. 아니면 요 콩 하나만 잡아봐. 그게 더 어렵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너네들과 우리의 배우는 거에 차이는 없어요. 써먹을 수 있는 거 차이는 없어요. 그럼 뭐의 차이야? 얼마만큼 생각을 더 많이 해봤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아직 많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A는 내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습관을 가져가 보면은 딱 거기에서 머물러요. 거기라고 하는 건 수능 기준으로 잘 나와야 2등급 턱걸이. 근데 저는 내 주변에 있는 한 명을 제외하고 그렇게 알려준 대로 떠먹고 나서 2등급 나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봤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공부할 때랑 내 동생들,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수능을 봐서 제가 처음 가르칠 때가 이제 30살이 됐는데 30살인가? 아니야, 내년에 30이 되는데 그 애들이 수능을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애들 중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만 하고서 2등급 이상 받은 애들이 본 적이 없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이게 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야 제가 이걸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건 책대로 얘기하지 않아.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막 허둥지둥 되면서 이건 그렇게 되는데 막 자기가 아는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건데 이런 뉘앙스적으로 딱 근데 헛소리를 하는지 얘가 알고 지나가는지는 이제 알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다음번에 막 시험 보고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막 2등급, 1등급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리미트라는 기호는요, 그냥 뭘 뜻하는 거냐면 저 x가 a로 갈 때의 fx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타겟, 그쪽 어디로 가는 중이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티켓에서 KTX 표를 샀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 티켓은 어디 가는 표예요? 부산행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이 티켓을 가지고 있어. 나 어디 가는 중이라고? 부산행이에요. 이제 타고 가고 있다? 대전을 지나쳐 가고 있어. 나 어디 가는 중이라고? 부산이에요. 대구를 지나가고 있어. 나 어디 가는 중이라고? 부산이에요. 나 이거 울산 막 지나가고 거의 도착했어. 나 어디 가는 중이라고?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서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너 어디 가는 중이야? 저는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등호를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목적지는 L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리미트 기호의 약속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살표와 기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얘네들, 이 L이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죠. 공통수학 2에서도 배우셨고 대수에서도 배우셨고 이번에도 배울 건데요. 요 값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은 싹 다가 y예요.
함수 값, 최대 값, 최소 값, 극한 값.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배우냐면 극대 값, 극소 값. 값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싹 다 y일 거예요. 값은 한자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 알아요. 신기하죠? 너 알아요. 수치할 때 수치가 진짜가 값이에요. 자, 정역이 어디랑 대응된다고? 치역. 값을 가지고 값을 포함하는 집. 이렇게 공역에서 이제 치역으로 공역에서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치역이죠. 그런 식으로 값이라고 하는 건 다 y일 거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일단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더 할까요? 밑에 있는 보기 문제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지금 당장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어떠한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자, x가 a에 가까워질 때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라고 하는 애는 l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는데, 얘 말고 이건 어떨까?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 y는 fgx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요 gx라고 하는 애는 어느 값에 가까워질까? 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생겨요? 어디에서 가까워지는 중인가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생겨요. 그죠?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없이 가까워지면,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없이 x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에 대응돼서 함수를 따라가, 그래프를 따라가서 y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고 델타에 가까워지게 되고, 반대로 x의 값이 한없이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면 저 그래프를 따라가는 걸로 따지면 이 y 함수 값은 알파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방향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큰 방향에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수직선상으로 오른쪽은 큰 거, 왼쪽은 작은 거죠. 그래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요 기호를 숫자 뒤에다 갖다 붙여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베타를 향해 가고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에는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이거 정리해서 제가 여기 옆에다 써드릴게요. 그냥 쭉 다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 중요한 건 다시 해서 제가 옆에다 써드릴게요. 베타 알파에 이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진다, 오른쪽에서부터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방금 전에 배웠던 게 극한 값이라고 한다면 얘를 좀 더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한다?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한다. 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른다고? 오른쪽에서부터 한없이 가까워지는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베타에 가까워진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이 알파야? 몰라요. 함수값이 베타야? 함수값은 베타네요. 함수값은 베타야, 그죠? 함수값은 베타인데 좌극한은 알파야? 아니요. 좌극한은 알파야. 뭐라는 거야 자꾸.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 우극한, 좌극한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에. 물론 끊겨 있는 경우는 뭐가 무조건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대수까지 배웠던 그래프는 항상 다 연속적으로 연결된 함수였다면, 우리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진, 끊어진 함수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뭘 따져야 된다. 그래서 끊겨있는지 우극한, 오른쪽에서 보는 거, 왼쪽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말놀이. 그래서 만약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면, 자 여기 정리.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fx가 a로 알파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뒤에 기호가 없는 것 자체가 우극한, 좌극한, 오른쪽에서 갈 때, 왼쪽에서 갈 때가 같다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를 뭐라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만약 그 두 번째, 그럼 그게 아니라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의 개념을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재상으로는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걸 일부러 얘기를 좀 안 했어요. 이제 한 번에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x의 값이 혹은 y의 값이 어디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편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뭐냐면 귀찮게 할까? 어떤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상수가 아니라 x의 값이 계속 이번엔 커지는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x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예상이 가능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커지는 값이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를 뭐라고 불러요? 무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자. 영어로 뭐 인피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없이 커지는 상태는 뭐다? 얘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값을 말한다면, 무한대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 보다 큰 숫자예요. 를 다시 생각해 봐. 보다 큰 숫자라고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인식 밖으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그 무한대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요? 어떠한 극한값이요?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이걸 요 밑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셉니다. 근데 얘는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표현은 가능한데요. 얘는 따지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극한값이 값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상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숫자를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극한값이 얼마야? 무한대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이 정석 교재에서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수렴과 발산이라고 불러요. 미리 얘기하자면 이런 건 이제 특정 값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발산이 맞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아까 방금 것처럼 이렇게 된 그 발산이라고 하냐? 그건 적적으로 아니네요. 근데 그거를 이 정석 교재에서는 어디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몇 페이지죠?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노트 위에 있는 단락, 노트라고 그 밑에 있는 단락 바로 위에 보시면 함수 f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두 값이 아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정석교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먼저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은 요것만 살짝 바꿔서 나중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 요 정도로 7, 8, 9, 10페이지를 좀 정리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극한값이라고 하는 상태 자체가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y예요. y. 그러면 당연히 뭘 봐야 돼? 함수 말고 그래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직관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싹 다 그래프에서 확인해요.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즉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그래프를 어느새 하나하나 다 그리기에는 너무너무 빡세다 보니까 그거를 직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서 이거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기본 개념 1-1 그냥 2부로만 쭉 얘기하고 가볼게요. 기본 문제 1-1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하기 전에 좀 정리해서 글씨를 줄여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x가 a에 한없이 커질 때 f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L이면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리미트 기호를 통해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목적지는 L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가 극한 또는 이 L이라고 하는 애가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자, 리밋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x의 오른쪽에서 a의 오른쪽에서 fx가 가까워지는 거를 우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베타 값이 나온다면 그 베타에 가까워진다면 그 베타를 좌극한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죠.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는 알파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옆에 있는 유말을 뭐라고 부른다고? 수렴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경우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그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함수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 n은 뭐 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얘를 발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무한대라고 하는 거의 기호 자체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쵸.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짠! 이쁘게 정리해 드렸어요. 이쁘진 않은데요? 글씨는 원래 제가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라 글씨를 조금 줄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걸 한번 볼까나? 뒤에가 창문이요. 자, 기본 문제 1-1만 좀 제가 그려가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fx의 그래프를 봤더니 요렇게로 되어 있대요. 아, 1에서 2에서 1에서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부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조건 말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중간에 보면 f-x는 마이너스 fx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뭔 말? 기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수 f 배수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는데 애가 식성이 좋아서 소화력이 짱짱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혹시 수박씨 씹어먹냐? 수박씨 걸러 뱉어먹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수박씨 씹어먹거든요. 포도씨도 씹어먹거든요. 귀찮아요. 이 걸르는 게. 그러면 저는 소화력이 짱짱한 사람이라 씨 안 발라먹어. 넌 씨 발라먹어. 발음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씨 안 발라먹어. 얘는 다 먹어서 소화를 시켜. 이게 뭐라고요? 우함수야. 우함수라고 안 해요. 니네 학교식으로 이제 교과과정상의 표현으로는 이제 우함수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 Y축 대칭함수라고 맞아. 그런데 이제 f-x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를 C를 발라놓는 케이스. 마이너스 fx 마이너스를 뒤집어 까는 거, 얘를 기하수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원점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에 대해서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또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고 시작해야 돼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밑에 그림 있어요. 그 모험 답안 중에 책에 보시면. 프리노트는 수업 때 쓸 일이 없어요. 이 숙제 때 쓸 일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fx의 값 더하기 극한값 더하기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 함수의 극한값을 더해라 라고 나왔네요. 뭘로 보라고요? 그래프로 보라고요. 마이너스 1의 어느 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마이너스 1의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진대요. 그래프로 따라가야죠. 그래프로 따라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올라가야죠.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고? 1에 가까워진다고. 두 번째, 이 왼쪽 좌극한입니다. 2의 좌극한. 그러면 어디를 봐요? 그래프 따라가요. 그래프 따라가서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일단은 할 때까지는 요 칠판에다 남겨놓을 텐데 아마 두 가지 지워낼 겁니다. 그 극한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함수에 대한 그 몇 페이지? 12페이지가 차례구나. 그 12페이지 개백문 자, 제가 그래서 여기를 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좌극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뭐라고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왼쪽에서부터 우극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이제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극한에 대한 성질 지금 어디 하는 중이냐면 페이지로 따지면 12페이지 정석 교재 12페이지 계획문으로 따지면 세 번째 건가요? 2페이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써서 도와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극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어떤 두 함수 값이 극한 값을 x가 a로 갈 때 xa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면 수렴하고 x가 a로 갈 때 gx라고 하는 애도 똑같이 수렴한다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첫 번째 실수배를 하면은 똑같이 그 극한값의 결과에 실수배를 해서 튀어나온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fx는 k알파와 같다. 두 번째, 사칙연산 가능하다. 사칙연산, 덧셈, 곱셈, 나눗셈. 함수들끼리의 덧셈, 곱셈, 나눗셈들은 극한값들끼리의 덧셈, 곱셈, 나눗셈과 결과값이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식 표현,
할아버지들이 가끔 하는 표현, 사칙연산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감승제라고 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더하거나 더할 감, 빼거나 뺄 감, 곱하거나 곱할 승, 나누거나 나눌 재. 그래서 가감승제라고 해요. 그 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거듭해서 곱하는 걸 이제 몇 승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승이에요. 나는 이걸 진짜 너무 혐오하는 게 승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피해의식이 너무 개쩔은 걸 너무 싫어해요. 뭔 말이냐면 교과과정상으로 승이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뭐하다고? 일본식 표현이라고 일본식 공부 표현이라고 방식이라고 하면서 제곱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요 그 승이라는 그 한자식 그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팩토리얼에서 이거 개승이라고 불러요. 개승이 이거 팩토리얼이거든요. 팩토리얼? 계단식으로 곱해 나간다.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543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곱해 나간다. 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바꾸든가. 얘는 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거듭제곱은 승이라는 표현을 내가 배울 때 딱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승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래서 내 또래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윗대한테 배운 사람들은 아직도 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나는 입에다가 어떻게든 승이라는 표현 안 하고 제곱이라는 표현을 입에 붙이려고 해갖고 제곱을 붙여놨는데 붙여놓다니까 후회해요. 쓸데기가 없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야. 닭도리탕 같은 느낌이야. 요새 닭도리탕도 가끔 부르긴 하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한글식 그 표준어에는 닭볶음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닭볶음도 아니고 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도리탕의 뜻이 뭔지 아시죠? 왜 근데 그때 닭볶음탕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도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일본식으로 세예요. 그래서 고스톱에서 그 고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고도리가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림들을 잘 보면 여기 새 한 마리, 여기 새 한 마리, 여기 세 마리예요. 합쳐서 합이 새가 5마리다 라고 해서 고도리예요. 고가 이제 숫자 5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닭도리탕이라고 하는 건 일본식 표현이라서 맞지 않는다. 피해의식 쩔어가지고 그걸 바꾼 거야. 일단 어떤 놈의 시기들이 요리 이름을 닭새탕이라고 지어. 사람 말이 되나. 이 도리치다라고 하는 게 순우리나라고 하거든요. 혹은 단도리하다. 그 도리라고 하는 뜻이 끈다, 잘라내다, 토막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단도리, 단호하게 끈다. 그리고 그럼 뭐야? 다 토막탕이라고 바꾸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그 깽깽이들이 네, 미안해요. 이제 이런 거만 보고 가끔 묵혀가지고 볼게요. 제가 말이 좀 많아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죠? 사칙연산. 다시 사칙연산 가능해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뿔마 gx라고 하는 애나 알파 뿔마 베타라고 하는 거랑 같다. 또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와 같더라.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4번 여기다 씁니다. 4번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베타분의 알파와 같더라. 단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베타가 분모가 0인 거는 애당초 숫자가 정의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얘는 안 돼. 이잖아. 좀 작아 보이지. 칸수는 똑같이 썼네. 뭐 성질을 증명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EX가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죠? 6으로 가겠죠. 그럼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X제곱은 얼마로 가죠? 9로 가겠죠. 그렇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는 그럼 얼마로 가요? 10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은 아니지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있구나.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모두 다 가능하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계획문에 넣는데요. 책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어드바이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 이름을 출력 찍고 왔어요? 깜짝이야. 찍고 왔는데 내가 그걸 승민이었나요? 맞아요? 민진이군요. 미안해요. 아니 어디서 많이 봐. 백시반 하면은 제가 옛날에 가르쳤잖아요. 백승민이라고 있어가지고 제가 서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람 이름을 진짜 심각하게 못 외워요. 어느 정도로 못 외우냐면 저 아직도 친척한테 이름 잘못 불러요. 사촌동생도 이제 30대일 텐데 걔한테도 제 이름이 어머니 저 이렇게 막내언니 아들 이름이 뭐더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 제가 사람을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은 얘는 이런 애야 약간 리스트가 쫙 매칭이 되는데 여기 이름만 빠져있어요. 내 뇌세포가 그래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특정하게 기억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이름이 잘 그 구멍에서 잘 빠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한 달 만에 이름이 막 못 부를 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저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랑 한 달째 무슨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그 관도 선생님이 한 달 만에 이제 연락할 일이 있어서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진짜 심각해요. 그 다음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20년이 넘어간 친구인데 그 20년이 넘어간 친구가 성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우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이름을 가끔 잘못 불러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할 빼먹기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외울 겁니다만 한 며칠 안 걸립니다만 가끔 제 나사가 빠지면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부를 수도 있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미리 사과드릴게요. 진짜 정말 미안해요. 얼굴은 막 10년 뒤에 봐도 잘 기억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민진 양께서 그걸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전 하나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만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 두 가지만 아니면 돼요. 사실 필기,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써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니네 너만의 표현을 해봐 라고 얘기했거든. 처음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지만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걸기적거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표현 좀 더러운데 그러면은 그 표현에 대해서 나만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좀 더 이해력이 좋아져요. 그
그걸 한 번 한 게 난데 내가 표현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나랑 너랑 또 성향이 다르면 그럼 또 그 부분이 걸기적거릴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또 본인 스타일을 바꿔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여러 번 써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눈으로 보는 건 독서라고 해. 공부라고 하지 않아. 멍 때리고 있는 건 가만히 앞에서 움직이는 걸 멍하니 쳐다보는 건 관람이라고 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지 않아. 이렇게 애들한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손을 무조건 움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개념 공부하실 때 그 연습장 같은 거 놓고 글씨 지키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자꾸 다시 보고 자꾸 이런 거 하시면 공부에 되게 도움 많이, 개념 공부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요거까지 딱 설명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 정석 교재 말고 센에서 교재 설명하시면 이 정석 교재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그 밑에 함수 극한의 대조관계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센 교재에서 배우셨으면 아시겠다시피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서 제일 뒤에 들어가 있어요. 정석은 희한하게 얘는 그리고 시중 모든 교재에서 저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그 대조관계에는 가장 뒤에 있어요. 정석만 빼고.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F, 똑같이 리미트, 이거 알파, 베타, 이 성질 얘기할 때 관계까지 같이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할 때 모두 가까운 실수 X에 대해서 첫 번째 fx가 A에 가까운 실수 X에 대하여 fx가 항상 뭐보다 gx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도 반드시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일 거예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fx와 gx가 항상 크기 비교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알파와 베타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fx와 gx 사이에 fx와 gx 사이에 hx가 존재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 그 알파와 베타 사이에 그 hx의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그죠? 좀 더 딥하게 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극한값도 거기 있는 거 그냥 써서 말로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굳이 내 거 열심히 베끼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알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부등호 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fx와 gx가 부등호 표현으로 따졌을 때 이러한 부등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더라 정도로 기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10분,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일단 수업 볼게요.